오늘 특강은 이제 4차 산업시대 임상심리학자 일에서 제가 요새 조금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련을 어디선가 하시고 혹은 수련을 안 하시더라도 임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디선가 근무를 하시게 될 건데 그때 나의 뭐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임상심리학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랑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소개 안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학생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있고요.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우선 이 4차 산업시대 이런 이 거창한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 어쨌든 좀 우리도 사회적인 흐름 같은 걸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대 혹은 뭐 미래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굳이 어떤 이 사회적 배경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특정 연도를 꼭 뭐 기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어느 시점에 커다란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산업이 큰 흐름이 바뀌면서 직업군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시기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1차 산업시대 같은 경우는 18세기 한 중후엽쯤 되는데 증기 기관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뭔가 기계화가 되기 시작했고 2차 산업혁명은 그 이후로부터 한 100년까지는 아니고 7, 80년 이후쯤 지나서 19세기 중엽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개발이 되고 뭔가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또 직업군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는 한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세기 한 2, 30년, 그러니까 1920, 30년대쯤 돼서,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개발 이후에 인터넷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가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굳이 연도 이제 어떤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갈 때 보면 시기가 점점 단축되는데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개발이 되면서 우리의 직업군도 확 바뀌고 뭔가 생활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20세기 중후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사실 뭐가 개발이 돼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차 같은 경우는 특정 물건이 개발되면서 발명되면서 이런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3차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냥 인터넷은 계속 있고 다만 그 망이 빨라졌고 뭔가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확 바뀌게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이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2016년에 뭐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은 있다고 하는데 그 다보스에서 이렇게 매년 어떤 그 무슨 경제 포럼 같은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6년 겨울에 초에 다보스에서 뭐 슈밥, 독일어 발음으로는 슈밥이겠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제조업을 조금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0 이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좀 제조업을 살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지금 세상이 많이 다르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점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하고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 시점쯤 돼갖고 관련된 연구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 일에 바쁘고 그래서 잘은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2015년, 16년이면 여러분들은 학부생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익숙한 거예요. 이제 익숙한 건데 다만 어떤 거냐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모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 센서라든가 IoT 이래갖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3차는 인터넷이 개인 PC에, 퍼스널 PC에 이제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야. 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마다도 우리가 인터넷을 심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다채로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제는 어딘가에 띄워놓고 그 용량도 얼마나 될지 몰라. 굉장히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빅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넣는 식에 대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얘 스스로가 진화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이제 기술이 개발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현실 자체도 우리가 아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 속에 무슨 가상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도 종류가 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가상현실에 우리가 이제 나중 되면은 여기선 얘기 안 하지만 요새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죠. 그 유니버스 위에 있는 메타 개념의 유니버스다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는 세상 말고도 그 위에 어떤 그거를 조망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리얼리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VR 안경 같은 거 쓰면 볼 수 있는 현실하고는 비슷하지만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이 있고 이게 증강현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포켓몬고잖아요. 그래서 현실인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만 비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노우 같은 앱 같은 거 있죠. 내 사진을 찍는데 약간 변화를 시킬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산업 구조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남 얘기 같지만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이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 방식이 이전의 연구 방식과 상당히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랩 같은 경우는 워낙 정말 다양한 어떤 종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뭐 노인 운전하고 관련된 연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스마트 센서하고 관련된 어떤 도구들을 쓴다든가 스마트 기기를 다 이용해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낯선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이 도구가 이 역할만 해요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경계를 세우기도 명확하지가 않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방향성도 다양해지고 다시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예측이 좀 불가능해진 좀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4차 산업혁명하고 이야기가 이제 겹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직업군과 사라지지 않을 끝까지 남아있을 만한 직업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요거는 요새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왼편에 있는 고위험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 99%라는 게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향후 한 10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직업 거의 없어질 거다. 요새만 하더라도 챗봇이 마케터 같은 거 많이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드론 같은 걸로 배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비서 같은 경우도 단순 비서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저위험 직업군이 있어요. 이건 1%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직업들은 대체로
사라질 가능성이 1%도 안 돼. 그 얘기는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이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뭐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직업은 아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약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안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임상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도대체 임상심리학이 뭐지? 이런 걸 한 번씩 되게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학생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2014년도에도 여기서 상담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 상담 심리학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서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임상심리 전문가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이랬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스페셜리티가 있는 일일까? 도대체 과연 임상심리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의는 이게 학회 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학회에서 우리 임상심리학회에서 도대체 임상심리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심리적 고통 및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심리치료 및 심리평가 연구 교육, 자문 예방, 재활 등을 담당하는 심리학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표현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한 교육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 평가, 연구, 뭐 교육 정도까지. 근데 자문 예방, 재활이 더 생겼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전공을 해서 졸업하고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학회에서는. 왜냐하면 심리학 중에서도 임상이라고 해서 클리니컬하게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치료나 평가를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메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혹은 재활을 담당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24가지 어떤 뭔가의 분야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뭘 써놨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게 뭘 것 같아요? 있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24개인데 임상심리학회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다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걸 왜 적었을 거라인지 좀 물어보고 싶긴 하다. 제가 이거 왜 적었을 것 같아요? 임상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다 관심을 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학교 진로 심리 이런 거는 꼭 우리 심리학회 안에 학교 심리학회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뭐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이런 거 뭐 발달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보면은 뭐 지역 연계라든가 뭐 지역사회 심리자문 이런 거 꼭 되게 사회복지 같잖아요. 행동의학 이것도 별로 심리학 안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들이 임상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발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달심리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인간의 전 생애를 다 발달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인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발달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발달 같은 걸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는 거는 임상심리학자로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에 새로 만드신 게 이거죠. 임상심리 생리학. 요거
아마 나중에 연구에 혹시 궁금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심리 생리학이 굉장히 가장 자세히 뭔가 설명을 해놨어요. 구성원 이름들도 다 써놓고.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나 이런 거에 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에 관심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임상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잠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를 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요. 우선, 인공지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인공지능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뭔가 스스로가, 학습을 해서,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따로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려워. 얘네들은 다 융합이 돼 있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융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관심이 될 만한 뭐 이런 일 중에 하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딘가에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나면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날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거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뭔가 인공지능한테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얘네가 상담을 직접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우리 임상심리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기계가 됐든 뭐가 상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공포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닌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슈들을 갖다 치료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상현실하고 관련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랑 되게 관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미핏 같은 거, 밑밴드 같은 거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산업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랑도 충분히 관련이 되어 있는 기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호기심을 갖고 뭔가 알려고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임상심리학이란 이러면서 심리치료, 심리평가, 뭐 연구, 교육, 자문, 예방, 재활 이런 얘기 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임상심리학자로서 정말 어느 분야에서도 안 하고 독보적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심리평가잖아요. 근데 점점 이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련기관이 병원이 아닌 기관이 되고 이러면서 심리평가가 이전에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던 심리평가를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최소한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과연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전통적인 분야인가 우리만이 강점인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점점 어렵다라기보단 좀 고민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원 수련을 대체로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이게 이제 우리의 특정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연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심리학적 어떤 심리평가 도구들을 봤더니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이 하는 풀뱅 거죠. 보통은 풀배를 했어요. 근데 풀배의 특징은 뭐냐면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뭐 거창하게 그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이후에는 어떤 검사들을 할까? 그러면 실제로 많은 지필 검사들이 이제 컴퓨터화돼서 사용이 되고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지필 검사를 컴퓨터화 했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기계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 혹은 심리적인 불편감 혹은 어떤 진단 혹은 이 사람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풀배터리 계속 사용할 건지 이거는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기존의 풀배터리가 정보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구체적인 정보가를 주기보다는 포괄적인 성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에 맞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개발된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데이터라든가 우리 이제 뇌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브레인 MRI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그 에콜로지컬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학적 데이터라는 게 어떤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왜 그 데이터 중에서 에콜로지컬 모멘터리 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생태 순간 평가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 기분 장애 관련해서 평가 많이 할 때 왜 매일같이 기분 기록지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EMA라고 그래서 생태 순간 평가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전 같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구가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밑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앱 같은 거에서 푸시 알람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심리평가는 기존에 이런 것만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평가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필요한 검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저는 이제 오늘은 국내 논문 위주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가 궁금했으니까.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심리학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무슨 경영학 쪽, 무슨 콘텐츠 관련 쪽, 무슨 막 이렇게 융합하고 관련된 뭐 학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논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말고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 사람들 심리적인 거를 좀 아는데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그 생태 순간 평가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데이터 얻는 거고요. 브레인 이미지 같은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심리평가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진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심리치료 혹은 상담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담은 사실은 우리 분야 말고도 교육학이라든가 상담심리학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종교적인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차이점이,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가서는 어떤 장면에서는 그게 제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병리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수련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특정 증상이나 장애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쪽에 어떤 정서적이거나 기본적인 인간의 성장에 초점을 둔 상담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련 과정 자체는 약간 증상 자체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다른 분야하고 비슷하게 상담 혹은 심리 치료를 하지만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술 개발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뭐 다양한 치료 도구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웹 베이스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해서 하고 이런 건데 이 모스트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외국 거예요. 저 뒤에 이제 설명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있는 거는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AI 챗봇이 있는데 AI 챗봇은 혹시 이루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왜 이루다들 많이 아시죠? 이렇게 문제 생겨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바로 사과하고 이제
걔가 바로 이제 AI를 잘못 사용해갖고 머신러닝 잘못 사용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 아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외국에서는 챗봇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챗봇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엘리라고 해가지고 PTSD 환자들한테 인터뷰하는 가상 인터뷰어예요. 그리고 게임 이용해가지고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치료하는 보이시즈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 표정 맞추고 그런 게임을 계속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만든 그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문자 보내면 얘가 답을 해줘요. 테스가. 그리고 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봇? 위봇? 얘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 휴대폰에서 구글 뭐죠? 앱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우봇 이거 이렇게 치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 다운받아서 쓰셔도 돼요. 얘도 이제 챗봇이고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 인터뷰어. 그래서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마성의 토닥토닥 아시죠? 이건 이제 저희 랩에서 허지원 교수님하고 같이 만든 이제 앱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서 면대면으로 하는 상담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된 상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이거를 갖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련을 받고 내가 취직해서 일할 때쯤이 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뭐 그건 아직 모르죠. 이게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바뀌어도 연구가 이제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말고 심리평가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병원 같은 데서 검사하다 보면 산업인력공단 2급 자격증 가지고 검사하시고 보고서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임상심리 전문가인 우리가 그들하고 굳이 경쟁을 하거나 그래야 되냐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한테 뭔가 오히려 그들을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뭔가 하여튼 우리만의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가 꼭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만이 전부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거의 100% 어, 인간이 개입을 안 하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챗봇을 이용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마성의 토닥토닥은 사람이 조금 개입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그럼 상담을 사람이 안 하고 전적으로 기계가 하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죠. 뭐 AI도 있다고 하고 걔네들한테 계속 뭔가 말하는 거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왜 우리 추거록 푼다고 하죠? 이런 추거록 계속 이제 잘하는 상담에 대해서 추거록 계속 보여주면 어, 얘네가 이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AI가 하는 상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실까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묘함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기술이 발달하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기술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과연 그 영역이 뭔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챗봇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심리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의 약간 그 종류가 아까도 잠깐 이제 연구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법만 해도 뭐 CBT라든가 뭐 수용전념 치료라든가 뭐 내러티브 테라피라든가 뭐 아니면 지지적 무슨 뭐 치료라든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심리학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제 근거 기반 사이코테라피, 이래서 근거 기반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임상심리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거 기반 심리치료라는 거는 근거에 기반했다는 건 우리가 딱 생각해도 뭔가 어떤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근거 기반 메디슨이라고 해서 치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랑 이제 치료랑 관련돼서 우리가 치료도 다양하잖아요. 꼭 메디컬적인 치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이 돼서 사이코테라피까지 왔는데요. 3요소가 있다고 하죠. 우선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그러니까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을 만한 어떤 유능한 어떤 효능감이 있어야 효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그냥 좋은 게 얘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진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만한 효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결과가 뭔가 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얘 때문이다. 그런 효능성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클리니컬한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3요소가 이렇게 맞물렸을 때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제 사이코테라피라고 해서 근거 기반 심리 치료라고 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종류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장애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근거 기반 심리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 대한 뭐 불안 장애에 대한 이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근거 기반 심리 치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애고 뭐고 우선 상관없이 CBT 이런 식으로 액트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변집법적 행동치료 이거는 이제 약간 양극성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런 식으로 크게 두 종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많이 이제 연구가 되는 거는 장애별로 많이 연구가 돼요. 그래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코테라피를 기계화한다든가 이렇게 아까처럼 뭔가 프로그래밍 하기가 좋은 이유는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 거죠. 왜냐하면 뭔가 제한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통제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는. 자, 그런 반면에 이런 치료가 아닌 치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 할 때, 우리가 대학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담하면 이제 지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뭐 이제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뭐 그 정신분석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뭐 유흥의 분석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런 앱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근거 기반 심리 치료는 회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 몇 회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런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회기수가 안 정해져 있죠. 무한 막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몰라요. 왜? 그만큼 인간의 깊은 내면을 갖다가 분석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분야는 그러니까 학회의 학술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임상심리학하고 관련된 분야는 대체로 근거 기반 심리치료를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나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닌 상담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는 다양한 학회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깊은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상담 기법들 있죠. 그런 기법을 다루려다 보니까 뭐 대상관계 치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도구를 뭐 앱을 개발한다든가 AI를 활용한다든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표정 같은 거 알아차리기 힘들 것 같아.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기, 정확하게 빨리 알아차리고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은 어떤 내면의 상담을 이룰 때, 혹은 깊은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이하고 역전이. 이런 거 이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이라는 거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기의 어떤
가까운 지인하고한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실제로 경험이 나랑 만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담자한테 일어나는 어떤 강한 감정 같은 거를 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역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감. 우리가 이제 이 상담을 갖다가 기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과연 기술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자연어를 갖다가 얘네들한테 막 딥러닝을 뭐 AI한테 막 머신러닝을 엄청 시킨다고 해서 뭐 알파고한테 바둑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다 놓는 거야. 이거랑은 또 되게 다른 거잖아요.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도대체 이 감정을 이 기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어, 아주 명확하게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AI가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챗봇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상담 치료가, 그러니까 심리 치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해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은 정말 기계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 본연의 어떤 인간다움이고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기계한테 우리도 이거를 조작적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유일한 정의라든가 이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한편에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어떤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 이런 것들, 인간이기 때문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 기계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어떤 거야?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교수님께서 내신 제안서가 이런 거랑 관련된 거잖아요. 과연 인간다움, 인간성, 이라는 게 뭘까?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그 전에 인간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라고 교수님하고 그때 제안서를 쓸 때는 휴먼 팩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휴먼 팩터라고 얘기했냐면 휴먼한테 있는 어떤 요인인데 걔가 뭘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어. 근데 뭔가 걔가 있어야만 뭔가 공감도 되고 전이도 일어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요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거예요. 도대체 공감이 뭔지를 알아서 기계한테 학습시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공감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기계가 정확하게 복사해서 사람처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인간한테 있는 어떤 그 인간다움, 인간이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거랑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상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다움 자체를 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들어가니까 아웃풋이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인간다움의 어떤 결과물이나 효과가 아닐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훈련을 시키면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기계를 꼭 인간처럼 하나의 사이보그를 만든다든가, 뭐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호가 작용, 뭐 대인관계 혹은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에 어떤 도움이 됐다면 그것들이 상담에 혹은 인간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이게 인간 성장에 A라는 부분에 도움이 돼. 그럼 A라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휴먼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어떤 학자들의 다 동일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학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반반이라고 그랬죠? 막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루다 같은 일이 또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되게 도덕성이 결여된 채 내담자를 막 이용하거나 매니퓰레이션 하거나 뭔가 조종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뭔가 이 기기한테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성이 없을 텐데 걔네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이런 거. 기계가 잘못했어. 예를 들면 이루다는 그 회사에서 얘를 막아버렸죠. 이런 식으로 심리치료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막 얘가 이제 머신러닝 하더니 이상하게 상담해갖고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 이 내담자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렸어. 그랬을 때 그 잘잘못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이 개발이 돼. 그랬을 때, 임상심리학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존의 치료나 평가 이외의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과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그런 뭐 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아이디어를 주고 기술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죠. 그 24개 연구에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심리학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분과에 가면은 다 그런 분과들이에요. 뭐 법심리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다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느 분야에 가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치료하거나 뭔가 하는 사람들을 컨설팅하거나 그런 일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시대적인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이상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는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지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그냥 풀배터리 하나라도 더 하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특강하고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질 거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